그래서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반도체 AI 기술 혁신과 진화하는 첨단 산업의 생태계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사회이사를 2017년부터 6년간 역임하셨던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님 첫 번째 연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기술과 산업 전략 부분의 전문가이신 우리 신창환 교수님께 큰 박수로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신창환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량감 있는 반도체 쪽 연구자를 찾는다고 해서 아마 제가 가장 중량감 있는 인사이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요, 첨단 반도체 기술 그리고 반도체 산업 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지루하신 시간이 됐을 것 같아서 제가 재미삼아서 생성형 AI 여러 모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DALL-E에다가 저희 증명사진 한 3장을 던져주고 재미난 캐리커처 사진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보고 계신 저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가락 하나를 잘라 먹었습니다. 언젠간 더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 강연의 전체 스킴은 GPT입니다. 반도체 GPT입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GPT인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그 모델이 아닙니다. 지오폴리티컬, 지정학적 리스크의 GP하고요. 그 GP 리스크를 이끄는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반도체 기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GPT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 제가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숫자로 찾아봤습니다. 1990년 글로벌 PC 판매가 보시는 대로 2,500만 대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PC, 개인 컴퓨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시 반도체 마켓은 50빌리언, 1달러를 1,000원으로 환산하면 50조 정도 되는 마켓입니다. 이후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시절입니다. 처음으로 블랙베리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PC 위에 스마트폰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반도체 마켓은 141빌리언이니까 대략 3배 정도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되죠. 2002년부터 또 한 15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한 해였습니다. 당시에 ICT 기기, 정보통신기기가 생성하는 데이터가 우리 인류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처음으로 초월했던 시점입니다. 저는 이때를 AI 시대의 개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마켓 사이즈를 보십시오. 141빌리언에서 곱하기 3을 하시면 대략 466빌리언 언저리가 나옵니다. 또 3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2024년 11월입니다. AI 시대의 시작을 2018년이라고 본다면 15를 더해 주시면 지금으로부터 5에서 6년 뒤에 또 한 번의 기술 혁신과 또 한 번의 시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면 아마 반도체 마켓은 곱하기 3 너무 과하다 싶어서 좀 보수적으로 곱하기 2를 해서 대략 1000빌리언 정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장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겁니다. 업과 다운을 거치되 결국에는 우상향하면서 반도체 마켓이 커질 것이고 그 커지는 흐름의 핵심 기술 동인은 AI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PC 시대, 모바일 시대, AI 시대를 이끄는 이 근원이 되는 인프라 기술인 반도체 기술은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무어의 법칙입니다. 가장 윗줄에 써 있는 붉은색 글씨가 무어의 법칙을 설명하는 정의인데요. 같이 읽어보면 똑같은 가격에 매 24개월, 거의 약 2년마다 칩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 부품 소자의 총 개수가 2배가 됩니다. 네, 2년마다 2배가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끌어낸 무어의 인텔의 창업자인 골든 엘 무어 회장님께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한 경험 법칙입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반도체 칩 내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전자 부품 소재의 개수인데요. Y축이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뜻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뭐 피자헛이나 미스터 피자 같은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 레귤러 사이즈 말고 라지 사이즈로 주문하시면 이 정도 사이즈의 300mm의 지름을 가지는 피자를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페페로니 피자인데요. 제가 이 피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페페로니 한 점 한 점 한 점이 마치 웨이퍼의 칩 하나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페페로니는 동그랗고 반도체 칩은 네모납니다. 뭐 혹자는 제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은 미래 반도체 인재가 될 친구들은 저 페페로니 피자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잘라 먹지 않고요, 가로 세로로 잘라서 정말 뼛속부터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페페로니가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한 3, 40개쯤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정도 칩, 페페로니 하나하나가 칩이 되는 거가 아마 현재 TSMC 4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AI 연산 가속기인 엔비디아사의 H100, 그럼 향후 출시될 블랙웰 100 시리즈가 이 정도로 한 웨이퍼 위에 한 40개, 50개 나올 겁니다. 현존하는 가장 앞서 있는 메모리 기술은 웨이퍼 한 장에 2,400개 정도 페페로니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기 힘드시면 SK 하이닉스 본사가 메인 헤드쿼터가 2천에 있으니까 2,000개 정도 되는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반도체 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그 근원이 되는 가장 작은 부품 소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운데 있는 검정색 그 화살표를 보시면 90나노 반도체 테크부터 현재 3나노까지 쭉 발전이 되면서 어떤 기술 혁신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플래너 벌크 MOSFET가 가장 널리 쓰였던 트랜지스터입니다. 소스, 드레인, 게이트 세 개의 단자로 구성된 저 전자 스위치는요, 소스에 있는 전자가 드레인으로 이동할 때 그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게이트입니다. 이때 저 게이트의 물리적인 채널의 길이라고 불리는 게이트의 폭, 혹은 미세 선폭 L 서브 G로 표현되어 있는 저 길이를 누가 더 작게 만드냐가 지난 한 20년의 경쟁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누가 저 LG 값을 줄일 수 있을까가 핵심이었는데요. 줄이는 과정의 목표는 90나노텍부터 한 테크씩 이렇게 진화 발전하면서 소자의 성능 발전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PPACT라고 하는데요.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아, 코스트, 마지막으로 타임입니다. 성능 올리고 전력 줄이고요, 면적 작게 만들고, 즉 소자 크기 줄이고 비용 절감하고 시간 내에 출시하면 됩니다. 이 PPACT를 모든 반도체 기업들, 특히 대만 TSMC,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D램, 낸드, 삼성 DS 부분의 D램, 낸드, 이런 사업부, 인텔의 시스템 종합 반도체 설계 능력부터 제조 공정 능력까지 모든 역량들이 여기에 다 하나하나씩 녹아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나노부터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0나노 자료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저 트랜지스터를 자른 단면인데요. 소스와 드레인에 실리콘 절메늄이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SiGe요. 주기율표상에 실리콘 밑에 있는 원소가 절메늄입니다. 게르마늄입니다, 한국어로. 이 게르마늄은 원자 번호가 크기 때문에 원소가 크고요. 그래서 실리콘 옆에 같이 붙여놓으면 볼륨이 더 커집니다. 마치 저처럼 더 커집니다. 이렇게 큰 사람이요, 여러분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있으면 여러분은 가운데 끼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요겁니다. 스트레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동성이 좋아집니다. 바로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전자나 홀의 이동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후에 45나노텍에서는요, 게이트 영역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90나노텍은 소스와 드레인의 혁신이라면 45나노는 게이트 단에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 SiO2라고 하는 유리창에 쓰이는, 창문에 쓰이는 소재입니다. SiO2를 얇게 더 얇게 만들다가 1나노까지 가니 전자가 그냥 유리창을 관통해서 나갑니다. 양자역학적으로 1나노미터 정도가 되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제가 크기가 키가 한 180cm고 이렇게 체중이 3자리 이상 되지만
양자 세계에 들어갔으면 그랜드 볼룸에도 있고 저기 시청역에도 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가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드십니다. 하지만 저 1나노미터 스케일을 가지는 게이트 다이렉트릭 레이어의 두께로 인해서 결국은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SiO2라고 하는 물질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떤 신물질을 도입해야 할까 고민을 한 결과 SiO2보다 유전 상수값이 큰 해프늄 다이옥사이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프늄 다이옥사이드 다음 세대 기술은 란탈륨 옥사이드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물질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란탈륨이 전 세계 어디에 광산이 있고 어떤 정제 과정과 어떤 제조 역량을 갖추어야 그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스터디해 보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핵심 물질은 란탈륨이고 그 경히토류입니다. 요즘 많이 말 나오는 히토류 중에 그나마 많이 풍부한 소재 란탈륨인데요. 란탈륨 다음은 또 뭘 쓸지를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도체 GPT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물질을 판단하고 그 지정학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 개발이 더 중요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문사회 계열에서 공부하는 건 난 모르겠고 오로지 공학만 잘하면 돼, 물질의 특성만 월드 베스트면 돼 라는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물질 특성이 제일 좋은 건 필요 없습니다. 세컨 베스트여도 좋습니다.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냐, 지정학 위기가 있냐 없냐도 엔지니어들이 살펴야 되는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45나노텍 다음에 또 한 번의 기술 혁신이 있었습니다. 보통 2번 건너뛰어서 혁신이 도입이 됐었는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쟁 동향을 한번 기업 관점에서 써봤는데요. 최근 한 5년 정도 스터디한 겁니다. TSMC는 이 FinFET이라고 불리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원 반도체 소자 구조를 도입해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가 기술을 더 잘한다는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기술을 계속 몇 년째 쓸 수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술력입니다. 새로운 걸 바꿔서 할 수 있겠죠. 예컨대 제가 훨씬 저를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제가 시험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학교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교과서만 보고도 잘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잘하는 겁니다. 때마침 오늘이 대학 수학 능력 평가일인데요. 아마 1등을 하는 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교과서만 열심히 봤습니다라고 또 인터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TSMC는 2나노 반도체 기술 아마 2025, 2026 정도에 나오게 될 새로운 테크에서 무려 2년 전에 발표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게이트 오러라운드라는 새로운 3차원 반도체 소자 구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각 기업별로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반도체 소자 구조를 도입해서 기술 리더십을 끌어가는 기술 전략이었고요. TSMC는 기존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해서 고객사를 유치하는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의 빅테크 커스터머는 현재 TSMC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텔은 10나노대 핀팻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오다가 어느 정도 기술력 개발의 한계를 느껴서 최근에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2나노 기술로 바로 이렇게 리프로깅하는 거죠. 바로 테크를 2나노까지 내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게이트 오러라운드 FET라는 기술이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파운드리 업체에서 결국에는 다 쓰느냐? 결승선은 게이트 오러라운드 FET일 건데 누가 먼저 가냐 뒤에 가냐의 차이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가운데 저기 초록색으로 칠해둔 흰색 선, 흰색 박스가 있는데 저 영역을 전자나 홀들이 이동을 하면서 전류를 흘리게 됩니다. 그냥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가는데 뒷목을 잡는 녀석이 한 명 있는 거랑 앞에도 나를 잡을 사람이 있고 뒤에도 있으면 누가 더 잘 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앞에도 경찰관이 있고 뒤에도 경찰관이 있으면 저는 빼도 박도 못하고 도망을 못 갈 겁니다. 하지만 왼쪽 오른쪽에 경찰관이 없네 하고 도망갈 수 있겠죠. 최근에 나오는 트랜지스터 구조 왼쪽 오른쪽에도 경찰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얇은 나노 시트라고 합니다. 종이 한 장보다 더 얇은 나노 스케일의 두께가 뒤에 나올 텐데요. 5나노미터 스케일의 5나노미터 두께를 가진 나노 시트의 전자를 이동시키면서 현재 전류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런 게이트 올 어라운드 FET는 조금만 반도체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이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기술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X축이 프로세스 노드니까 기술력이 더 좋아지는 방향이고요. Y축은 반도체 칩을 구동하는 데 쓰이는 전압입니다. 전압은 보시는 대로 1.2V에서 0.75V니까 고작 50% 정도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저기 90나노텍부터 10나노니까요 20년간입니다. 20년간 50%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미세 패턴의 길이는 90나노에서 3나노로 왔으니까 대충 계산해도 10분의 1, 10배 좋아졌습니다. 1000%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칩을 가동하는 구동시키는 전압은 정말 좋게 봐도 50% 좋아졌습니다. 이게 현재 반도체 칩이 왜 뜨거우냐, 걔는 왜 이렇게 발열이 이슈가 많으냐, 이 얘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요. 이런 기술을 어떻게 하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런 자세한 기술 얘기는 자료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 간단히만 설명하면 저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소urce에 전자들이 득실득실하게 있습니다. 이 볼츠만 분포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은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 허들을 넘어서 드레인으로 쉽게 갑니다. 자, 이때 게이트에 전압을 가해서 저 전자가 넘어가야 할 허들을 확 낮춰서 빨간색 선 보이시죠? 저렇게 허들을 낮추어주면 전자가 쉽게 드레인으로 와르르 쏟아져 갑니다. 이게 이제 턴 온 되어서 1, 0, 뭐 꺼지면 오프, 켜지면 온, 뭐 디지털 0, 1을 표현하는 원리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게이트의 전압을 얼마를 가해서 에너지 장벽을 낮춰줬더니 소urce에서 드레인으로 이동하는 전자가 얼마나 많아지는지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저기 VOV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VDD라고 하는 이 파워 전압을 내가 확 낮추면요, VOV가 낮아져서 온커런트 값이 확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능을 구현을 못합니다. AI 연산을 해야 되는데 더하기를 1나노초에 해달라고 했는데 1밀리초 있다 답이 올 겁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성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구동전압을 못 낮추네. 그래서 여태까지 구동전압을 못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소자의 성능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 로드맵을 그린 건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바로 여기 하단부에 있는 백사이드 PDN 기술입니다. 줄여서 BSPDN인데요. 반도체 칩은 까보면 표면 위에 파워 라인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 기술을 반도체 후면, 웨이퍼 밑면에다가 붙이겠다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의미하는 바는 제 손이 반도체 칩인데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전력망을 붙여놓으면요, 다른 반도체 칩을 들고 와서 이렇게 붙이면 전기망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얘기가 뒤에서 말씀드린 3D 칩 시대의 개화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4년, 25년에 저 웨이퍼 후면에 전력망을 까는 이 기술이 양산되기 시작하면 AI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반도체 칩을 쫙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원하는 성능, 원하는 파워, 원하는 면적, 원하는 비용에 맞추어서 타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고객에게 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는 잘 아시는 대로 D램과 낸드로 나누어지는데요. D램은 보시는 대로 트랜지스터 하나에 캐패시터 하나를 붙여서 수도꼭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와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담아두는 물컵,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특징은 저장 용량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보다는 낮지만 굉장히 빠르게 동작해서 CPU, GPU 근처에 붙여서 쓸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반면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요,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게이트를 두 개를 장착을 해서 전자를 바텀 게이트에 삽입하고 저 바텀 게이트는 주변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절연체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전자가 한번 들어가면 웬만큼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빼더라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D램 기술 같은 경우는 이 X축 보시면 01년도부터 25년까지 쭉 테크 노드별로 쭉 정리했는데요. 현재
1A 제품이 시장에 가장 많이 나가 있고요. 1C는 연구소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B, 1A 이 두 개가 메인스트림 기술이고요. 1C는 25년도에 또 양산되어서 시장에 풀릴 겁니다. 이런 D램 테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거냐를 보면 딱 하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2030년쯤 되면 D램도 3D D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쓰여져 있는데 자료로 참고해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3D D램의 구조를 반도체 소자 기업이 아닌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더 많이 관심 가지는데요. 램 리서치의 자료를 보면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옆으로 눕혀져 있는 이것들이 전자를 머금을 수 있는 물컵 역할을 하는 거고, 얘네들을 위로 그리고 앞으로 3차원으로 쌓아서 D램, 3D D램을 만들게 될 겁니다. 낸드 쪽입니다. 낸드는 01년부터 25년까지 보면 2013, 14년 언저리쯤에서 14나노 공정에서 끝내고 3D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단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현재는 300단 정도가 아마 이제 시장에 많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한 내후년쯤 되면 400단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런 낸드 기술의 로드맵을 보시면 몇 층을 쌓냐 스택을 보시면 현재 24년에 한 300단, 25년도 300단 초반이 메인 양산품이 될 거고요. 한 29년까지 전개해서 보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한 500단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저 500단을 식각 공정을 이용해서 갈 거냐? 아닙니다. 아까 삼성전자에서 오신 김 부사장님께서 애칭을 몇 번 하는 게 중요하냐, 비용의 이슈냐 했는데, 향후에는 낸드를 붙일 때 서로 다른 웨이퍼에서 만든 다음에 둘을 쌓아 올려서 단수를 쫙 늘리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주목받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입니다. 칩 안에 들어가는 부품 소자를 작게 더 작게, EUV 기술을 써서 더 작게, 그 끝입니다. 더 작게 못 갑니다. 비용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3나노에서 만든 칩, 5나노에서 만든 칩, 28나노에서 만든 칩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서로 쌓아 올려서 원하는 성능을 만드는, 그러면 누가 붙일 거냐 이 이슈가 나오고, 이 붙이는 기술이 요즘에 핫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대해서 언론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떠돌아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은 2.5D 기술, 3D 기술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2.5D 기술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게 들어있냐 없냐로 또 나누실 수 있습니다. 아마 향후 3D 기술은 이 아래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칩과 칩을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저 기술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리더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GP, 지오폴리티컬한 리스크는 최대한 단순히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을 한 장에 정리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팹리스, 파운드리, 아웃소스드 어셈블리 앤 테스트, 오사트 패키징 업체죠. 후공정 업체. 그리고 저 펑션을 다 가진 기업이 종합 반도체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방에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방위 산업, 후방에 소재, 장비, 그다음 EDA, IP 홀더 업체들 있을 겁니다.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 내 주요 국가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태극기가 그래도 여기저기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아래쪽으로 시선을 내려보시면 소재, 장비, 설계 자동화 툴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없습니다. 대만도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미국, 일본, 유럽, 영국 이런 데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협업 체계가 굉장히 잘 구성된 반도체 생태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최근에 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앞선 그 연사분들께서도 다 발표해 주셨지만 10나노 이하 첨단 테크의 제조 시설, 즉 생산할 수 있느냐,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할 수 있는 팹이 있느냐의 싸움에서 노스 아메리카 대륙에 10나노 이하 반도체 공장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게 2021년 BCG, 그다음에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죠. 여기서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10나노에서 22나노만 해도 꽤 미국의 비중은 높은 편이나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줘서 본국의 기업을 키우거나 아니면 해외 기업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들어오고 25년 1월에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디커플링 할 거냐, 미국 중심, 중국 중심, 아니면 디리스킹 정도로 갈 거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에 BCG 컨설팅사에서 하나의 국가가 반도체 산업을 다 자급자족한다, 사실 이 모델이 중국의 모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비용의 문제잖아요. 따져보면 선행 투자 금액만 해도 900빌리언, 보수적으로 봐도 매년 들어가야 되는 돈만 해도 100빌리언 정도입니다. 과연 어떤 국가가 저 정도의 비용을 매년 대면서 반도체 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력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산업 생태계고,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5G, 6G, 차세대 통신망, AI, 자동차, 그다음 사물 인터넷, 그다음 빅데이터 기반의 CSP, 클라우드 서비스, AR, VR과 같은 증강현실, 이 모든 산업에 반도체 칩은 다 쓰여야 됩니다. 근데 그 반도체 칩을 단일 국가가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반도체 칩 기술은 작게 더 작게 해서 끝납니다. 더 작게 못 만듭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면 됩니다. 네. 여기 쌓는 데서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꼭 동일한 테크노드, 즉 3나노 칩으로 10개 만들어서 3나노 칩 10개를 쌓아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28나노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SMIC에서 찍어오고, 3나노는 인텔 대만 TSMC에서 찍어오고, 5나노는 한국 평택 기흥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찍어와서 그 3개의 칩을 붙여서 원하는 성능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칩넷 내지는 칩을 붙이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칩넷 밸류 체인이 새로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어쩌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협업을 하는 게 더 이득이 되겠네, 관세를 때리는 것보다 협업을 해서 원하는 GPU, CPU, AI 컴퓨팅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카 온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협업의 기회는 열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저기 있는 새로운 협력의 장, 뜻밖의 제2의 차이나 아메리카 시대도 예견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반도체 칩 기술의 한계, 그 기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이 등장하는지를 놓고 보면 자연스럽게 미중이 항상 다툴 것이다 라는 얘기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고,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창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약간 좀 한 20분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미래에도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 주목해야 될 차세대 핵심 반도체 산업이 있다면, 반도체 기술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미래 핵심 기술 중에 오늘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Compute Express Link, CXL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CXL은 현재 2.0 학계에서는 한 3.1 정도 버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CXL 기술을 이용하면 제한된 메모리를 풀링을 해서 서로 공유해서 훨씬 더 고용량의 메모리를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빅테크 업체와 협업하는지를 잘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협력도 꽤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D IC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 칩과 칩을 쌓아서 붙인다라는 건 그런 설계 툴도 중요할 겁니다. 그 툴을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의 싸움. 그다음에 붙이는 기술,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현재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지 공장을 짓겠다라고 한 이유가, 왜 디램 낸드를 안 하고 왜 첨단 패키징이지?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펴보시면 SK 하이닉스가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미국과 협업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네, 신창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오늘 포럼에 대미를 장식할 분이 남으셨습니다.
바로 이문태 LG AI 연구원 어드밴스드 ML 랩장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태 랩장님께서는 AI 선행 기술과 기계 학습 부문을 선도하는 전문가로 이름이 나신 분입니다. 이 랩장께서는 이 보여주실 AI 부문의 최신 트렌드와 실제 기술을 강연과 함께 보여주실 건데, 말씀을 주실 건데,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방금 이 랩장께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강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랩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강연을 통해서 사실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고 몰랐던 사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강연 드릴 주제들은 실제 좀 AI, 조금 더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기술들, 과연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어떤 일들을 해왔고 주로 이 텍스트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어떤 혁명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기술적인 면모들을 조금씩 설명드리는 세션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4가지 정도의 항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고 이런 패러다임에서 늘 말하는 라지 모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모델을 넘어서 에이전트가 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2024년 또 2025년에는 어떤 AI 기술들이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예제 베이스로 조금씩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LGAI 연구원에서 이 선행 연구 랩을 맡고 있고 또 동시에 이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대학에서 또 조교수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어떤 IT 업계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트들을 좀 오랜 옛날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거에는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연장자, 정보를 많이 평생 동안 축적한 사람에게 찾아갔고, 이후에 어떤 활자가 나온 이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이런 정보를 찾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변혁이 있었던 시기를 보면 우리의 웹 서치 엔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를 얻는 편의성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정보의 양 자체도 획기적으로 늘어난 게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는 어떤 변혁을 저희가 어떤 생성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 최신 AI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금 혁명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하나 갖고 왔고요. 여기서 저는 이 코비드19와 우리 에볼라 바이러스 사이의 어떤 유전적인 차이점과 유사점을 한번 좀 정리해서 테이블로 만들어서 생성해 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챗GPT, GPT-4 버전이 들어간 챗GPT이고요. 이 어떤 코비드19나 에볼라를 굉장히 학술적인 면모까지 보고 어떤 유전적인 유사점과 차이점을 테이블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기술입니다. 도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무언가를 비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굉장한 고급 추론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저희가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기술의 쉬프트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있는 분은 어떤 검색의 입장을 볼 수 있는데요. 검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검색이 뭐 하루도 하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이 프로세스가 정확히 보면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저희가 검색 쿼리가 들어갔을 때 관련 있는 문서를 추출하는 과정이고요. 이 저희 가장 첨단 산업이라고 부르는 구글 서치 엔진도 사실은 이들의 IT 엔진이 해주는 일이 그 웹 아주 많은 웹 문서를 저희 검색 쿼리에 맞게 순위를 매겨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과정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문서들을 그 안에서 다시 뽑아야 되고 그 안을 살펴보고 중요한 단락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찾고요. 이것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인사이트로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들이 어떤 서치 작업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가지는 AI 스텝이고 3가지는 휴먼 스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성의 시대가 되면 이 5가지의 스텝을 다 하나의 모델로 해결하게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또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요새 과연 사람이 만든 데이터만으로 학습이 충분하겠는가?
이제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면서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논점이나 기사를 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아주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목할 일들은 이 위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까인데, 이제 어떤 저희가 2024년 말에 우리 업계의 가장 선두를 다루고 있는 오픈 AI 같은 곳에서 새롭게 발표한 어떤 스트로베리라는 모델들을 보면, 이제 한 번의 생성으로 마치지 않고 생성한 것들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잘못된 것들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그 모든 작업까지를 모델이 직접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AI 반도체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이후에 관련 있는 어떤 슬라이드가 있으면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AI에서 새로 만든 이 Search GPT라는 프로덕트를 좀 갖고 왔고요. 사실 어떤 Search의 변혁이 있을 거라는 건 저희가 이 큰 모델들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 노스캐롤라인의 부은 지역에 있는 뮤직 페스티벌에 대해 서치를 했고, 관련 자료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렬하고 실제로 이 각 부분이 어디서 왔는지까지 좀 보여주는 형태를 지금 데모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 큰 모델들은 행간을 굉장히 잘 읽기 때문에 한 번의 서치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마치 대화하듯이 이전에 나왔던 결과들을 고려해서 다음 서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에 대해 어떤 서치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저도 이 하는 일이 어떤 제가 주로 연구이고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어떻게 이 모델의 성능을 더 올릴까 그 논의를 하다 달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 모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조금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혹시 좀 관련된 포인트가 있으면 반도체 쪽과도 연관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생성형 AI, 생성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 두 가지 축의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통계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한계, 어떤 소량, 아주 소량은 사실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들이 살고 있는 어떤 공간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스페이스라고 부를 때도 있고 확률적으로 볼 때는 어떤 확률의 밀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간을 학습하고 나면 이 공간은 연속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껏 보지 못했던 데이터들을 샘플할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들은 다 어떤 이러한 형태로 좀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들을 만약에 인더스트리에 응용해 본다면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저희가 어떤 제약에 많이 쓰는 조금 고분자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어떤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분자들의 데이터셋들을 저희가 이미 잘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어떤 확률 공간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 분자나 다 효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합성 가능한 물질, 합성 가능한 의약품 또는 그런 합성 가능한 경로까지도 어떤 저희의 이런 공간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 단편적인 분자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분자를 합성할 수 있는 경로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저희가 2022년에 같이 LJI 연구원에서 카이스트랑 같이 연구했던 결과물이고 국제학회에 잘 퍼블리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두 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가 어떤 챗GPT 같이 이 단어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드는 밑에 보고 계시는 이 생성형 텍스트 생성 모델들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는데요. 이것들은 좀 디테일이지만 어떤 이미지를 노이즈로 돌렸다가 이 노이즈를 다시 이미지로 생성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수의 이미지만으로도 거의 아주 무한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육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생성하는 예제들을 좀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오고요. 어떤 석양에서 달리고 있는 어떤 말의 그림을 그려줘.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이미지너리한 그런 그림으로 그려주는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 프롬프트가 사실 텍스트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줄 수 있습니다. 앤디 워홀 방식으로, 다빈치 방식으로, 달리 방식으로, 피카소 방식으로 다 생성을 해낼 수 있고요. 좀 자극적인 비디오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플레이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디오도 마치 생성이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비디오가 아니라 비디오를 에디팅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부분 어떤 싸우는 상황이고 이것들을 에디팅해서 서로 화해하는 장면으로 그런 만든 영상이고요. 뭐 좀 짧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생각보다 비디오가 연속적으로 잘 재생되는 모습들을 보셨고 이런 비디오 생성까지도 지금 2024년에 기술적인 진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미지나 비디오 생성은 아까 그 노이즈로 갔다가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런 방식의 생성 모델이라면 이제 가장 많이 쓰고 계신 챗GPT는 어떤 이런 단어를 생성하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어떻게 생긴 건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이 통계학적이란 방식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값들을 잘 학습해야 되는데 동전이라면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앞면이 될지 뒷면이 될지를 모르는 어떤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앞면이 될 확률이 만약에 70%라면 자연스럽게 뒷면이 될 확률은 30%가 되고요. 그럼 사실 동전에 대해 저희가 알아야 되는 요소는 앞면이 나올 확률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라미터 한 개인 모델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주사위라면 면이 6개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는 5개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모든 어떤 텍스트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문장의 형태는 무궁무진하고 단어의 개수는 많고 단어 하나도 행간에 따라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라미터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이룩한 이 large language 모델이라는 필드의 변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이란 건 다른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떤 문장을 줬을 때 그 문장이 얼마나 생성이 좀 있을 법한가라는 그런 확률 값을 계산하는 모델이고 이것들을 계산할 수 있으면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확률 값에 맞는 문장들을 생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성하는 방식이 매번 한 단어 한 단어씩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게 어떤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굉장히 흡사해서 다만 단어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사위의 면이 6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세상에 단어가 약 50만 개 정도 있다면 주사위도 면이 50만 개 정도 있는 주사위를 던지게 됩니다. 다만 아무 단어나 나오면 문장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행간을 읽어서 매번 주사위에 가장 있음직법한 단어가 나올 그 사이즈를 늘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모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단어별로 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지 못한 단어나 아니면 다국어들을 처리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단어들을 더 쪼개서 저희가 보지 못한 단어들도 좀 어원 베이스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컴퓨터 안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저희가 이 어떤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아키텍처가 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어떤 입력한 단어, 문장 안의 단어들을 이해하는 인코더가 있고 다시 다음 단어를 출력하는 디코더 이렇게 두 덩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들을 축약해서 디코더 하나만 가지고도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장이 들어가면 문장에 이렇게 단어보다 더 적은 형태소 단위로 좀 쪼개지고요. 이렇게 형태소 단위로 쪼개진 단어들이 이 컴퓨터 안에 모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의 수가 결국은 파라미터 수에 대응이 되고 이 숫자들이 많을수록 더 다음 단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서 요새 거의 모든 생성 모델들이 특히 이미지가 아닌 계통의 생성 모델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트랜스포머에서 일어나는 연산들을 얼마나 더 하드웨어 단에서 가까이 가져가고 특히 이 안에 아주 많은 이 행렬 사이의 곱셈 또는 더 복잡한 다차원 행렬 사이의 곱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하드웨어 가속을 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AI 칩 싸움에서 하나의 핵심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레이어들을 거쳐서 이 숫자들이 변환되고요. 이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 결국 다음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텍스트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텍스트들을 이해해서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파라미터 수를 늘려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지금 이 4, 5년간의 브레이크드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를 더 늘리는 경쟁들을 저희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를 뭐 약 80억 개 정도부터 시작해서 620억 개 더 늘려서 5,400억 개 그리고 이제 억대를 넘어서 조개의 파라미터를 가졌을 거라는 모델들에 대한 예측들이
것들이 이미 있고요. 이미 2023년 정도에 조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들이 세상에는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애니메이션이 시사하듯이 어떤 기존에 저희가 했던 뭐 번역이라든가 어떤 요약이라든가 이 언어 베이스로 할 수 있는 모든 태스크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이기도 했고요. 그것들을 넘어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뭐 어떤 자동 코딩을 한다거나 아주 고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단백질의 구조를 이해한다거나 이런 일들까지도 가능해지는 게 좀 놀라운 어떤 모델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델에 대해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델이 사실 조금만 어떤 다른 모듈들이 와서 붙으면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I want to create a video for YouTube that explains to new users to cryptocurrency about the blockchain. And I need this description and this information about the blockchain to be very simple, very straightforward, so even a child can understand what a blockchain is. Sure thing. Here is a simple description of a blockchain that should be easy for anyone to understand. A blockchain is a digital record of transactions. It is called a chain because it is made up of a series of blocks, and it is blocked because each block is like a piece of a puzzle that fits into the chain. Each block contains information about a group of transactions, and once a block is added to the chain, it cannot be changed.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means that the information on the blockchain is secure and cannot be altered. This makes it a great way to store and share important information, like financial transactions or records of ownership. I hope this helps. Let me know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사실 지금은 챗GPT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너무나 쉽게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놀랍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타이핑을 해서 어떤 모델과 커뮤니케이션 했던 거에 비해 음성이 앞뒤로 붙음으로써 굉장히 다르게 블록체인이라는 어려운 기술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저희도 어떤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을 잡고 다양한 연구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에이전트 중에 하나가 이 엑사원 유니버스라는 모델이고요. 저희가 2023년에 굉장히 주력해서 만들었던 모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성형 AI를 기업이 잘 쓸 수 있을까, 잘 쓰게 만들 수 있을까에 착안을 했었고요. 기업은 기업 내부의 중요한 문서들, 어떤 프로시저에 대한 문서라든가 프로덕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로 구축하고 있고 그런 내부의 문서에서 일단은 기존의 어떤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 이 문서 중요한 문서들을 뽑고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생성 모델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아주 핵심 답변을 할 수 있는 핵심 단락들을 뽑고 그것들을 최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어떤 논리 구조를 추론하고 어떤 통합된 인사이트를 만드는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단발성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마치 우리가 컨설팅 업체에 어떤 컨설팅 레포트를 부탁하듯이 그런 류의 일들을 할 수 있고요. 기존의 생성형 AI와는 다르게 이제 출처들이 다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시연하는 영상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제 요 유니버스라는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조금 더 어떤 연구형으로 만든 모습이고요. 이제 미국에는 그레인저라는 오피스 서플라이를 막 100만 가지씩 파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파는 어떤 아이템군을 좀 카테고라이즈 해보고 그것들을 왼쪽에 약간 테이블 오브 컨텐츠처럼 만드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 답변만 주는 게 아니라 답변들에 대한 어떤 목차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또는 그 목차들을 베이스로 아직 보지 않은 목차를 더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목차 안에 디테일을 더 들어가서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만들었고요. 좀 놀랍게도 저희가 이것들을 작년 4Q부터 올해 1Q까지 만들었는데 이 오픈 AI에서 3Q, 4Q에 발표한 이 캔버스라는 모델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 저희 모델과 굉장히 흡사하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자들이 만들어가는 방향이 상당히 비슷하구나. 그래서 미래 기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코딩하는 모델들을 만들어서 어떤 계열사라든가 또 파트너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것들이 단순한 어떤 암기한 것들만 베이스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계열사 내부에 있는 코드들을 잘 이해해서 빠르게 생성하고 뭐 한 C++로 만든 것들을 자바로 변환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빠르게 도와줘서 프로덕티비티를 올리고 내년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든 사이클 자체를 좀 상당히 자동화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까워졌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 오픈 AI와 애플의 협력으로 지금 애플 AI 인텔리전스 같은 모듈들이 이 새 iOS 버전에 업데이트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랩탑이 안에서 작업하고 있는 활동들을 모델들이 계속 보고 있다가 실제로 서제션도 해주고 어떤 잘못한 것들을 미리 고쳐도 주고 미리 사람들이 할 것 같은 것들을 수행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데모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연구자로서도 이 내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점칠 수는 없는데요. 제가 한두 포인트만 좀 갖고 왔습니다. 이 오른쪽에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저희 랩에서 올해 작성한 논문이고요. 대부분은 저희 훌륭한 연구원들이 작성하셨지만 이 초안,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최고 탈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 앱스트랙트를 가지고 이 챗GPT 모델에 평가를 시켜보는 건데요. 별거 아니고 어떤 얼마나 이 앱스트랙트가 괜찮은지를 평가를 시켜보는 그런 어떤 예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독성은 어떻고 일관성은 어떻고 복잡성은 어떻고 문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정확성은 어떤지까지도 분석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생성 모델을 어떤 이 생성 용도로만 썼다면 평가 요소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많이 발견했고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아니면 더 컨스트럭티브하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피드백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걸 좀 발견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어떤 회사 기업으로서 어떤 이 모델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 학습의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이고 탄소 배출량도 많기 때문에 매번 이 처음부터 재학습하는 비용이 크고요. 또 하다 보면 민감한 정보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삭제해서 이 어떤 모델들을 학습하고 발표하지만 모델들의 성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내는 능력도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머신 언러닝도 저희가 좀 연구를 대대적으로 해서 좀 3편 정도의 좋은 연구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고요. 과연 이것들이 어떤 이런 텍스트 영역과 이미지 영역, 비디오 영역 어떻게 보면 기존의 IT 영역에만 머물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들도 복합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공정의 이 배터리 공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이상 작용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데이터를 육안으로 뜯어봐도 보통 이 사람들이 어떤 판별하기에는 너무나 데이터의 복잡성이 크고 어떤 저희가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과정이 불규칙해서 어려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확률 미분 방정식과 어떤 게임 이론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영역이 이제 저희가 창의성의 영역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example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세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플레이는 스킵하고 이제 어떤 바하가 작곡한 앞에 곡들을 베이스로 음악의 뒷부분을 생성해 보는 거고요. 제가 오늘 재생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들을 만한 음악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성의 영역까지 어떤 저희의 모델의 기능이 에이전트로 발전하고 사람과 협업하면서 이 어떤 AI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문태 랩장님.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인데 바하의 음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네. 예, 저희들이 2016년도 이세돌 바둑을 두면서 처음 AI라는 단어를 대중적으로 접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전의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고 이문태 랩장님이 지금 설명 주신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이 앞으로 AI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뭐라 그럴까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어떤 하나의 방법을 좀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AI 시대가 빠르게 진화하는 첨단 산업 생태계 중에 한국 기업이 대만 아니면 이스라엘, 미국, 중국과 함께 4대 AI 국가로 그렇게 꼽히기도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그러한 세계 빅테크 기업으로서 빅테크와 비교했을 때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AI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AI의 음식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나 모델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 모델들이 실제로 동작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하드웨어라는 측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AI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어디서 나올까를 좀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적인 강화, 컨텐츠적인 차별성들도 아주 중요한 데이터이자 창의성이나 마케팅, 어떤 문화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이 어떤 인그리디언트라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또 이 한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 하드웨어들, 꼭 압도적인 세계 1위는 아닐지라도 이제 아주 대단한, 특히 자동차 같은 것들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요. 저희 LG 내에도 어떤 가전 제품들, 이런 하드웨어들이 있을 경우에 이 AI가 실제로 어떤 기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테스팅 베드가 되고, 또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만 저희가 이런 양질의 실제 유저들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서 이런 데이터 그리고 하드웨어라는 측면에서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AI 강국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게, 저희가 굉장히 우수한 AI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고, 또 저희 어떤 대학이나 이 업계에서 배출하고 있는 어떤 연구 결과물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잘 집결했을 때, 산발적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잘 집결했을 때 저희도 충분히 어떤 이 중요한 기술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아들 녀석이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대한민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커뮤니티 사이에서 엄청난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우리 이 랩장께서는 어떻게 설득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멘트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하는 쪽은 주로 이 소프트웨어와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제 한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도 이제 모델들의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큰 모델에서만, 이전 작은 모델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독자적인 기능, 저희가 이걸 창발적 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능력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은 아주 작은 모델만 가지고 이 연구하고 산업에 적용하는 일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산량이 많고 어떤 실제로 학습과 어떤 인퍼런스 타임, 연산량이 많은 저희 AI 모델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AI 칩들이 들어간 GPU라든가 관련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들을 해외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역량 자체에 조금 역량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이 해외에서 발전하는 어떤 양상들을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 AI 모델 서비스를 결국은 하나로 좀 연결시켜서 그 안에서 어떤 더 시너지를 찾고 더 빠른 속도로, 더 편의적으로, 더 저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일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밸류체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어떤 IDC들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어떤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논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건설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강연과 좋은 답까지 주신 이문태 랩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